회장님, 저는 정말 몰라요.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저는 훔친 적 없어요.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저기요, 짐 좀 날라주실 분 없어요? 시급 7,000원이요. 2시간만 도와주시면 돼요. 아, 됐어요. 다른 분 찾았어요. 호텔 행사장 입구는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대형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음식 박스와 장비를 실은 카트를 밀며 바쁘게 움직였고 그 틈새에서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오늘 하루 일거리라도 얻기를 바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민재를 지나쳐갔다. 체격이 작고 얼굴이 창백한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기엔 불안해 보였던 것이다. 민재는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렸다. 1,0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5개. 오늘 하루를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어젯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운 뒤 아침은 물로 배를 채웠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돌아가신 아빠가 그렇게 말했었다. 민재는 허리춤에 차고 있는 작은 천주머니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호텔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무슨 큰 행사가 있는 모양이었다. 평소보다 경비원들이 많았고 로비 입구에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민재는 행사장 뒤편 직원 통로 쪽으로 몸을 옮겼다. 가끔 그곳에서 박스 정리나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단순 작업 일거리를 구할 수 있었다. 하루 2만 원이면 이틀은 버틸 수 있었다. 빵 2개와 우유 1팩, 그리고 찜질방 입장료. 그것이 민재가 계산하는 생존의 공식이었다. 직원 통로 앞에는 이미 서너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모두 민재처럼 하루 일거리를 찾는 이들이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민재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민재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벽에 기대섰다. 손등에는 며칠 전 박스를 옮기다 베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연고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물로 씻고 말았더니 덧나기 시작했다. 따가웠지만 참을 만했다. 이 정도 아픔은 아픔 축에도 끼지 않았다. 야, 너 학교는?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다녀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런 질문은 익숙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부모가 어디 있는지를, 왜 혼자인지를. 하지만 민재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는 민재가 6살 때 집을 나갔다. 정확히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엄마가 없었다. 옷도 신발도 화장품도 모두 그대로였지만 엄마는 사라졌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재도 묻지 않았다. 그렇게 아빠와 단둘이 살았다. 아빠는 호텔과 건설 현장을 오가며 통역 일을 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과 한국 관리자들 사이에서 말을 전하는 일이었다. 아빠는 우즈베거를 유창하게 했다. 어릴 적 중앙아시아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그곳의 하늘이 참 맑았다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다 2년 전 아빠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깔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을 버티지 못했다. 장례식장에는 아빠가 일하던 현장 노동자 몇 명만 왔다. 민재는 영정사진 앞에서 울지 않았다. 울면 아빠가 걱정할 것 같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다. 월세와 병원비, 그리고 아빠 이름으로 된 소액 대출. 집주인은 한 달 뒤 짐을 내놨다. 민재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아빠 수첩을 챙겨 나왔다. 그때부터 거리가 민재의 집이 되었다. 직원 통로 문이 열리고 케이터링 업체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다. 오늘 박스 정리 2명만 필요합니다. 3시간 일하고 3만 원 드릴게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민재도 손을 들었지만 관리자는 체격이 좋은 남성 2명을 골랐다. 민재는 한숨을 삼켰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민재는 다시 호텔 정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 다른 일거리가 있을지도 몰랐다. 로비 입구 쪽에는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서 있었다. 운전기사들이 차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재는 로비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넓은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 민재가 살아가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민재는 주머니 속 수첩을 다시 만졌다. 수첩에는 아빠가 적어둔 우즈베거 단어들이 빼곡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는 아빠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말은 사람을 살린다. 민재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빠가 중요하게 여겼던 말이라는 건 알았다. 아빠는 늘 말했다. 말을 배우면 세상이 넓어진다고. 다른 나라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민재는 아빠를 따라 우즈베거 단어를 외웠다. 아빠가 현장에서 통역할 때 옆에서 듣고 따라했다. 아빠는 민재가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 우리 민재, 언어 천재네. 그 말이 민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우즈베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민재는 쓸쓸하게 웃었다. 배고픔 앞에서 언어는 아무 힘이 없었다. 민재는 다시 호텔 뒤편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편의점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야 했다.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나 김밥이 버려져 있을지도 몰랐다. 민재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다. 그때 호텔 로비 안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 큰 소리로 지시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민재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관계없는 일이었다. 저 안의 세계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가 민재를 붙잡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이었다. 회장님, 김통역사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나?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해강물류 회장 오창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실 집기들이 놓인 호텔 특별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비서실장 정수아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침을 삼켰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최대 물류협력사인 실크로드 트레이딩의 대표 바흐티오르와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다. 계약 규모만 8천억 원. 이 계약이 성사되면 해강물류는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이 계약을 전제로 대출을 받았고 신규 사업부를 꾸렸기 때문이었다. 오창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현장을 지키는 경영인이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해강물류는 그가 맨손으로 일궈낸 회사였다. 30년 전 작은 화물차 한 대로 시작해 지금의 중견 물류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 같은 위기는 처음이었다. 통역사 없이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바흐티오르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오창석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즈베거와 러시아어에 능통한 통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대체 통역사를 구할 수 있나? 오창석이 정수아에게 물었다. 정수아는 이미 여러 통역업체에 연락을 돌린 상태였다. 모두 오늘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리는 날이라 우즈베거 통역사들이 모두 동원됐습니다. 오창석은 책상을 쾅 쳤다. 이런 젠장.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일정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창석은 고개를 저었다. 바흐티오르는 내일 모스크바로 떠난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어.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태곤 부회장이 들어왔다. 50대 초반의 윤태곤은 오창석의 처남이자 회사의 2인자였다. 하지만 그는 오창석과 달리 현장보다는 숫자와 권력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회장실을 둘러보며 느릿하게 웃었다. 회장님, 큰일이시네요. 오창석은 윤태곤을 노려봤다. 자네가 웃을 상황인가? 윤태곤은 팔짱을 끼고 창가로 걸어갔다. 웃을 수밖에 없죠. 이미 예견된 일 아닙니까? 회장님께서 무리하게 계약을 밀어붙이시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오창석은 윤태곤의 말투에서 냉소를 느꼈다. 윤태곤은 이 계약을 처음부터 반대했었다. 너무 큰 금액이고 중앙아시아 시장은 변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창석은 밀어붙였다. 이 계약이야말로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윤태곤은 그런 오창석을 늘 불편해했다. 그리고 은밀하게 오창석을 밀어내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부회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오창석이 날카롭게 물었다. 윤태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통역사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정수아가 끼어들었다. 부회장님, 지금은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윤태곤은 정수아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약은 무산시키고 제가 다음 주에 모스크바로 직접 가겠습니다. 제 인맥으로 바흐티오르를 다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오창석은 윤태곤의 의도를 간파했다.
자신이 실패한 계약을 윤태곤이 성사시킨다면 회사 내에서 윤태곤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오창석을 몰아내는 명분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럴 필요 없네. 오창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오늘 계약을 성사시킬 거야. 윤태곤은 비웃듯 물었다. 어떻게요? 통역사도 없는데? 오창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방법을 몰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회사는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다. 무너뜨릴 수 없었다. 일단 바흐티오르 일행을 맞이하러 가지.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오창석이 지시했다. 임원들이 황급히 움직였다. 윤태곤은 느릿하게 따라 나가면서 속으로 웃었다. 오늘이 끝이군. 오창석, 당신 시대는 이제 끝이야. 호텔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프런트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보안팀은 VIP 동선을 재확인했다. 해강물류 임원들이 로비 중앙에 도열에 서 있었다. 오창석은 정장 넥타이를 매만지며 심호흡을 했다. 30년 경영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정수아가 옆에서 속삭였다. 회장님, 정 안 되면 제가 영어로라도 소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창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영어로는 계약의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할 수 없었다. 신뢰를 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회전문이 열리고 바흐티오르 일행이 들어왔다. 바흐티오르는 50대 후반의 당당한 체구를 가진 남성이었다. 그 뒤로 비서와 변호사 2명이 따라왔다. 오창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바흐티오르도 악수에 응했다. 하지만 곧 바흐티오르의 표정이 굳어졌다. 통역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바흐티오르가 우즈베거로 비서에게 뭐라고 물었다.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오창석을 바라봤다. 오창석은 정수아에게 눈짓했다. 정수아가 영어로 말했다. We have a small problem with interpreter. 하지만 바흐티오르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우즈베거로 뭔가 말했고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다. 임원들이 식은땀을 흘렸다. 윤태곤은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흐티오르는 시계를 보더니 비서에게 뭐라고 지시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다. 아마도 일정을 취소하려는 것 같았다. 오창석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30년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로비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민재였다. 민재는 로비 청소를 하던 직원이 떨어뜨린 서류를 주우려 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VIP가 입장하면서 순간 나가지 못하고 구석에 서 있었다. 민재는 바흐티오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 말은 우즈베거였다. 아빠가 가르쳐준, 아빠가 늘 쓰던 그 언어였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VIP 오신다. 관계자 아닌 사람 전부 로비에서 나가. 보안팀, 동선 확보. 지금 당장. 청소 인력도 다 빠져. 보안팀장의 고함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무거웠다. 로비 바닥을 닦던 청소 아주머니가
실수로 떨어뜨린 서류였다. 민재는 그것을 주워주려고 로비 안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시작된 소란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지금 나가려고 해도 보안 요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자칫 눈에 띄면 불심 검문을 당할 수도 있었다. 민재는 로비 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들키면 안 됐다. 호텔에서 쫓겨나면 이 근처에서 일거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었다. 민재는 기둥 뒤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로비 중앙에 도열해 있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노인이 특히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창석이었다. 민재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회전문이 열리고 외국인 일행이 들어왔다. 덩치가 큰 남성이 앞장섰고 뒤따라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민재는 숨을 죽였다. 저 사람들이 누구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빨리 이 소란이 끝나고 조용히 빠져나가야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악수는 나눴지만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았다. 외국인 남성이 뭔가 말을 했지만 정장 입은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여성 한 명이 영어로 말을 시도했지만 외국인 남성은 고개를 저었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민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우즈베거였다. 아빠가 늘 쓰던 그 언어였다. 민재는 귀를 기울였다. 남성은 화가 난 것 같았다. 통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민재는 순간 망설였다. 저 사람들이 통역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이 우즈베거를 조금이나마 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나서면 안 됐다. 민재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관계자도 아니고 초대받지도 않았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망신만 당하고 쫓겨날 것이었다. 아빠가 가르쳐준 우즈베거는 일상 대화 수준이었다. 저런 중요한 자리에서 통역을 할 만큼 유창하지 않았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나설 수 없었다. 나서서는 안 됐다. 외국인 남성이 비서에게 뭔가 지시했다. 비서가 휴대폰을 꺼냈다. 민재는 그들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정장 입은 노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 옆에 선 여성이 노인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노인은 지금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였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다시 멈췄다. 내가 왜 나서려고 하지? 민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아이일 뿐이었다. 저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 자격도 이유도 없었다. 민재는 뒷걸음질 쳤다. 기둥 뒤로 더 깊숙이 숨었다. 손에 든 서류가 바스락거렸다. 민재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서류를 꽉 쥐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민재 쪽을 힐끗 봤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다행히 요원은 다시 시선을 돌렸다.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외국인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전문 쪽으로 향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따라갔다. 노인이 외국인 남성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뿌리쳤다. 단호한 거절이었다. 민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 노인이 가엾어 보였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일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빠도 저렇게 절박한 표정을 지었었다. 일을 잃으면 안 된다고, 민재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무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민재는 주머니 속 수첩을 만졌다. 아빠의 글씨가 느껴졌다. 말은 사람을 살린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울렸다. 아빠는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아빠는 말로 사람을 살렸을까? 민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저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다. 민재가 나서면 달라질까? 민재의 서툰 우즈베거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민재는 확신이 없었다. 두려웠다. 실패하면 창피를 당할 것이고 쫓겨날 것이었다. 하지만 나서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 민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다시 멈췄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보안 요원들이 민재를 발견하면 뭐라고 할까? 저 정장 입은 사람들은 민재를 어떻게 볼까? 민재는 초라한 차림이었다. 낡은 후드티에 해진 청바지, 더러운 운동화. 저 사람들 눈에는 거지처럼 보일 것이었다. 민재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외국인 남성이 회전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다. 민재는 결심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아빠라면 나섰을 것이었다. 아빠는 말로 사람을 살리려 했던 사람이었다. 민재는 기둥 뒤에서 나왔다. 떨리는 다리로 로비 중앙을 향해 걸었다. 보안 요원 하나가 민재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아, 거기 누구야?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외국인 남성을 향해 걸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민재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노인도 민재를 봤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즈베거로 말했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다. 외국인 남성이 민재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재가 우즈베거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민재에게 달려왔다. 이 자식이 어디서? 요원이 민재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민재는 움찔했다. 끝이었다. 쫓겨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노인이 손을 들어 요원을 제지했다. 잠깐. 노인이 민재를 똑바로 봤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즈베거요. 저 우즈베거 조금 해요. 로비는 다시 고요해졌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민재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우즈베거를 한다고? 오창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남루한 옷차림, 더러운 신발, 그리고 앙상한 체구. 도저히 통역사로 보이지 않는 외양이었다. 하지만 방금 민재가 한 말은 분명 우즈베거였다. 바흐티오르도 민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도 놀라움이 역력했다. 오창석은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통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회였다. 오창석은 보안 요원에게 손짓했다. 나 줘.
이 아이는 괜찮아. 요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났다. 민재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서 있었다. 오창석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이름이 뭐니? 민재는 작게 대답했다. 민재요. 오창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야, 너 정말 우주배거 할 수 있니? 민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아빠한테 배웠어요. 오창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아빠가 우주배거를 했구나.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과거형으로 말할 수 없었다.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목이 메일 것 같았다. 오창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손을 가만히 봤다. 손등에 상처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일하는 아이의 손이었다. 오창석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오창석 자신도 어린 시절 가난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제들과 뿔뿔이 흩어졌다.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래서 민재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아이의 눈빛. 오창석은 목소리를 낮췄다. 민재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민재는 고개를 들어 오창석을 봤다. 오창석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창석은 민재를 바흐티오르 앞으로 데려갔다. 바흐티오르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다. 오창석이 민재에게 말했다. 저분께 이렇게 전해줘. 통역사가 갑자기 아파서 오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대신 통역을 도와줄 것이라고.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바흐티오르를 향해 우즈베거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통역사 선생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오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흐티오르는 민재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너 몇 살이니? 민재는 대답했다. 16이요. 바흐티오르는 씁쓸하게 웃었다. 16. 내 아들과 같은 나이구나. 그는 민재의 손을 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일하는 손이군.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바흐티오르는 부드럽게 말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바흐티오르가 웃고 있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좋아. 내가 통역을 해줘. 내 말을 정확히 전해줄 수 있겠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흐티오르는 만족한 표정으로 오창석을 봤다. 민재가 통역했다. 저분께서 제가 통역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창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이었다. 그는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맙다, 민재야. 잘 부탁한다. 민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행은 회의실로 이동했다. 민재는 오창석과 바흐티오르 사이에 앉았다. 회의 테이블은 넓고 화려했다. 민재는 이런 곳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생수병과 커피, 그리고 과자가 놓여 있었다. 민재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다. 민재는 당황해 배를 움켜쥐었다. 정수아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민재를 보며 잠깐 멈칫했다. 정수아는 비서실장답게 상황 파악이 빨랐다.
민재가 배고픈 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몇 분 뒤 샌드위치 2개와 따뜻한 우유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민재 옆에 앉아 샌드위치를 건넸다. 먹어. 회의 시작 전에. 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수아를 봤다. 저 괜찮아요. 정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지 않아. 배고프면 집중 못해. 먹어. 민재는 망설이다 샌드위치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정수아는 민재의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재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너무 맛있었다. 아니, 너무 배고팠다.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씹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할 것 같았다. 정수아는 민재를 지켜보며 조용히 물었다. 민재야, 너 어디서 왔니? 민재는 샌드위치를 삼키고 작게 대답했다. 여기저기요. 정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우유를 민재 앞에 놓으며 말했다. 천천히 먹어. 회의는 조금 있다 시작할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수아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다. 민재에게는 자존심이 있을 것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오창석은 민재를 조용히 불렀다. 민재야, 긴장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민재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다. 오창석은 민재를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아마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제대로 보호받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누가 저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해줬을까? 오창석은 다짐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들어왔다. 윤태곤도 들어왔다. 그는 민재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저 아이가 통역을 한다고? 오창석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문제 있나? 윤태곤은 비웃듯 말했다. 글쎄요. 회장님 판단을 믿어야겠죠. 오창석은 윤태곤을 노려봤다. 윤태곤은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아이가 실수하면 오창석은 끝이다.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이 흘렀다. 민재는 최선을 다해 통역을 하고 있었다. 오창석의 말을 우즈베거로, 바흐티오르의 말을 한국어로 전달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계약 내용이 오가고 물류 경로가 논의됐다. 민재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바흐티오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흐티오르는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오창석은 민재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다니. 정수아도 민재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민재는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가 1시간을 넘어서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바흐티오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민재는 바흐티오르가 계속 가슴 쪽을 손으로 문지르는 것을 봤다. 그리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도 느꼈다. 민재는 불안해졌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바흐티오르가 비서에게 우즈베거로 작게 뭔가 말했다. 민재는 귀를 기울였다. 속이 쓰리다. 아침에 매운 거 먹은 게 실수였어.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약 드셨어요?
바흐티오르가 고개를 저었다. 잊어버렸어. 민재는 긴장했다. 바흐티오르가 아픈 것 같았다. 하지만 회의는 계속됐다. 오창석이 계약서 조항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흐티오르는 억지로 집중하려 했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민재는 바흐티오르를 걱정스럽게 봤다. 그때 바흐티오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숨을 헐떡였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바흐티오르의 비서가 놀라 일어났다. 사장님, 오창석도 당황했다. 무슨 일인가? 바흐티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우즈베거로 뭔가 말했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고통스러워 보였다. 윤태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화가 난 것 같은데요? 계약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오창석은 당황했다. 정말 그런 건가? 정수아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바흐티오르는 계속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윤태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이 상황에서 계약을 강행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오창석은 말문이 막혔다.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민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아니에요. 모두의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저분 아파요. 오창석이 민재를 똑바로 봤다. 뭐라고? 민재는 바흐티오르를 보며 말했다. 속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하세요. 숨이 막힌대요. 매운 거 먹고 약을 못 먹었대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윤태곤의 얼굴이 굳었다. 민재는 오창석에게 말했다. 물이랑 소화제 같은 약 필요해요. 빨리요. 오창석은 즉시 반응했다. 정 실장, 물하고 소화제 당장 가져와. 정수아가 뛰어나갔다. 오창석은 바흐티오르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민재가 통역했다. 회장님께서 곧 약을 가져오신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바흐티오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바흐티오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깊게요. 민재는 아빠가 체했을 때 했던 것처럼 바흐티오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바흐티오르는 민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의 손이 따뜻했다. 정수아가 물과 소화제를 들고 달려왔다. 민재는 물 한 컵을 따라 바흐티오르에게 건넸다. 조금씩 드세요. 바흐티오르는 물을 마셨다. 민재는 소화제를 건네며 설명했다. 이 약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한국 소화제예요. 바흐티오르는 약을 먹었다. 민재는 계속 그의 등을 두드렸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모두가 바흐티오르를 걱정스럽게 지켜봤다. 5분쯤 지나자 바흐티오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숨도 안정됐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민재를 보며 웃었다.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민재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바흐티오르는 오창석을 보며 우즈베거로 말했다. 민재가 통역했다. 저분께서 말씀하세요.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하다고. 화난 게 아니라 아픈 걸 알아챘다고. 그리고 도와줬다고. 오창석은 민재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재야, 정말 고맙다. 민재는 작게 대답했다.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바흐티오르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말했다. 민재가 통역했다. 이제 괜찮으시대요. 회의 계속하자고 하세요. 오창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위기가 넘어갔다. 아니,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 바흐티오르는 민재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했고 그 고마움은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회의가 재개됐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바흐티오르는 훨씬 부드러워졌고 계약 조건도 순조롭게 합의됐다. 2시간 뒤 계약서에 서명이 끝났다.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된 것이었다. 오창석은 바흐티오르와 악수를 나눴다. 바흐티오르가 민재를 불렀다. 이리 와봐. 민재가 다가가자 바흐티오르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넌 훌륭한 아이야. 고맙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의가 끝나고 바흐티오르 일행이 떠났다. 회의실에는 오창석과 민재, 그리고 정수아만 남았다. 오창석은 민재를 보며 물었다. 민재야, 원하는 게 뭐니?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돈을 달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일자리를 부탁해야 할까? 하지만 민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돈도 좋지만 배울 기회가 갖고 싶어요. 오창석이 눈을 크게 떴다. 배울 기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요. 책이요. 공부하고 싶어요. 오창석의 눈이 흔들렸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아이는 당장의 배고픔보다 미래를 원하고 있었다. 오창석은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계약이 끝난 뒤 로비는 축제 분위기였다. 해강물류 임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며 기뻐했다. 8천억 원 규모의 계약 성사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오창석은 임원들에게 오늘 저녁 회식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민재를 향했다. 민재는 로비 구석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재만 혼자였다. 오창석은 민재에게 다가갔다. 민재야, 같이 가자.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가볼게요. 오창석은 민재의 어깨를 붙잡았다. 안 돼. 오늘은 내 덕분에 계약이 성사됐어.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민재는 망설였다. 배는 고팠다. 정수아가 준 샌드위치는 이미 소화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민재는 어울리지 않았다. 민재가 머뭇거리자 정수아가 다가왔다. 민재야, 회장님 말씀 들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민재는 정수아를 올려다봤다. 정수아의 눈빛은 따뜻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창석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아. 그럼 가자. 일행은 호텔 안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다. 민재는 그 화려한 공간에 들어서며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다. 민재는 오창석 옆자리에 앉았다.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윤태곤도 자리에 앉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는 민재를 힐끗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오창석이 잔을 들어 건배사를 했다. 오늘 우리 회사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민재 덕분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민재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오창석은 민재를 보며 말했다. 민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재는 작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오창석에게는 별일이 아니었다. 민재가 없었다면 오늘 회사는 무너졌을 것이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재는 테이블 위에 놓인 포크와 나이프를 보며 당황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다. 민재는 주변 사람들을 힐끗 보며 따라했다. 정수아가 민재의 모습을 보고 살짝 웃었다. 그녀는 민재 옆으로 자리를 옮겨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녀는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천천히 보여줬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다. 정수아는 민재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재는 음식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식사일 것처럼. 정수아는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재의 손이 멈췄다. 포크를 든 손이 살짝 떨렸다. 민재는 작게 대답했다. 없어요. 정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접시에 고기 한 점을 더 올려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 민재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원들은 계약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윤태곤만은 조용했다. 그는 민재를 계속 관찰했다. 민재가 오창석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다. 오창석이 민재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었다. 만약 오창석이 민재를 더 가까이 둔다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윤태곤은 이를 악물었다. 식사가 끝나고 오창석은 민재를 따로 불렀다. 그는 민재를 조용한 라운지로 데려갔다. 둘만의 대화가 필요했다. 오창석은 소파에 앉으며 민재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다. 오창석은 민재를 한참 바라보다 물었다. 민재야, 넌 어디서 자니? 민재는 대답을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하면 불쌍해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민재는 작게 대답했다. 찜질방이요. 가끔은 그냥 밖에서요. 오창석의 얼굴이 굳었다. 밖에서? 길에서 잔단 말이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창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니. 오창석은 민재에게 물었다. 학교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다녀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오창석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민재야, 오늘부터 당분간 내가 지낼 곳을 마련해 주마. 그리고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게 도와줄게. 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오창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한다. 넌 오늘 나를 도와줬어.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차례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창석은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다. 울지 마. 이제 괜찮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오창석은 정수아를 불렀다. 정수아가 라운지로 들어왔다. 실장, 오늘 민재가 묵을 방을 하나 잡아줘. 호텔 객실로. 정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창석은 민재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수아는 민재를 데리고 객실로 갔다. 깨끗한 침대와 욕실이 있는 방이었다. 민재는 방 안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수아는 민재에게 말했다. 씻고 쉬어. 옷은 내일 아침에 새 걸로 준비해 줄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아가 나가려 하자 민재가 불렀다. 실장님. 정수아가 돌아봤다. 민재는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샌드위치도 그리고 포크 쓰는 법도 가르쳐 주셔서요. 정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천만에. 푹 쉬어. 정수아가 나가고 민재는 혼자 남았다. 민재는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너무 푹신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아빠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펼쳐 아빠의 글씨를 읽었다. 말은 사람을 살린다. 민재는 웃었다. 오늘 정말 말이 사람을 살렸다. 민재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깨끗한 시트와 부드러운 베개. 민재는 이런 곳에서 자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민재는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 모든 것이 내일도 계속될까? 아니면 오늘로 끝일까? 민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편히 잘 수 있었다. 민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민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윤태곤이 오창석을 찾아왔다. 윤태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저 아이를 너무 가까이 두시는 것 아닙니까? 오창석은 서류를 보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윤태곤은 책상에 손을 짚고 말했다. 저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잖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인지, 혹시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창석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윤태곤을 똑바로 봤다. 다른 의도? 저 아이가 무슨 의도가 있겠나?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아이일 뿐이야. 윤태곤은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불쌍하다고 아무나 품으면 안 됩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오창석은 윤태곤을 노려봤다. 자네는 왜 항상 사람을 의심부터 하나? 윤태곤은 비웃었다. 의심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겁니다. 회장님은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오창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나는 감정적이야.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나? 저 아이는 오늘 우리 회사를 살렸어. 그 정도면 보답할 자격이 있어. 윤태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윤태곤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민재를 제거해야 했다. 저 아이가 오창석 곁에 있는 한 자신의 계획은 틀어질 것이었다. 윤태곤은 비서를 불렀다. 내일 아침까지 저 아이에 대해 조사해. 이름, 가족, 과거 전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곤은 차갑게 웃었다. 뭔가 나올 거야. 반드시. 윤태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오창석, 당신은 너무 순진해.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윤태곤은 이미 다음 수를 구상하고 있었다. 민재를 이용해서 오창석을 몰아낼 방법을. 윤태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다.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어제 일이 떠올랐다.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호텔 직원이 쇼핑백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정수아 실장님께서 보내신 옷입니다. 민재는 쇼핑백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떠나고 민재는 쇼핑백을 열었다. 새 옷들이 들어 있었다. 청바지, 티셔츠, 신발, 그리고 속옷까지. 민재는 옷들을 만지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런 것들을 준비해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재는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깨끗한 얼굴과 단정한 옷차림. 민재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다. 그때 방 전화가 울렸다. 민재는 전화를 받았다. 민재 씨,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1층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됩니다. 민재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민재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이 공간이 낯설었다. 1층 레스토랑에는 오창석이 이미 앉아 있었다. 그는 신문을 보다가 민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민재는 오창석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창석은 민재를 보며 웃었다. 잘 잤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잘 잤어요. 오창석은 민재를 자리에 앉히고 메뉴를 건넸다. 먹고 싶은 거 시켜. 민재는 메뉴를 보며 당황했다.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제일 싸요? 오창석은 웃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먹고 싶은 거 먹어. 민재는 망설이다 가장 간단해 보이는 토스트 세트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고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오창석은 민재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민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먹었다. 오창석은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야,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민재는 포크를 내려놓고 생각했다.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하고 싶어요. 책 읽고 배우고. 오창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부를 하고 싶구나. 좋아. 그럼 학교부터 다시 다니자. 민재는 눈을 빛냈다. 정말요? 오창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알아볼게. 검정고시 준비할 수 있게 학원도 보내줄게.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창석은 민재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넌 어제 나를 도와줬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민재는 고개를 들어 오창석을 봤다. 오창석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오창석은 민재를 회의실로 데려갔다.
정수아와 몇몇 임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오창석은 민재를 소개했다. 오늘부터 민재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될 거야. 통역 보조로 시작하지만 차차 배워나갈 거야.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윤태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민재를 차갑게 바라봤다. 오창석은 윤태곤을 힐끗 보고 말을 이었다. 민재는 어리지만 능력이 있어. 어제 본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잘 키워주면 큰 인재가 될 거야. 회의가 끝나고 정수아는 민재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녀는 민재에게 책상 하나를 내줬다. 여기서 일하면 돼. 당분간은 내 옆에서 배우는 거야. 민재는 책상을 만지며 물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일해도 돼요? 정수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신 거야. 열심히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아는 민재에게 회사 업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집중해서 들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배우고 싶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아는 민재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다. 직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다. 민재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정수아는 민재에게 트레이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서는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어. 마음껏 먹어. 민재는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섰다. 음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다. 밥, 국, 반찬이 가득했다. 민재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먹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다. 정수아는 민재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재는 음식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먹었다.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다. 정수아는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야, 혹시 공부하고 싶은 거 있어? 책이나 그런 거?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즈베거를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영어도 배우고 싶어요. 정수아는 놀랐다. 왜 언어를 배우고 싶어?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빠가 그랬어요. 말을 배우면 세상이 넓어진다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수아는 민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회장님께 말씀드려 볼게. 언어 공부할 수 있게.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정수아가 준 서류들을 읽기 시작했다. 회사 속에서 업무 매뉴얼, 계약서 양식.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민재는 집중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저녁이 되자 정수아는 민재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봐. 민재는 일어서며 물었다. 저 어디로 가야 해요? 정수아는 깜짝 놀랐다. 민재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오창석에게 연락했다. 오창석은 민재를 불렀다. 민재야, 당분간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렴. 내가 방을 하나 얻어줬어. 월세는 회사에서 부담할게. 민재는 놀라 물었다. 정말요? 그런데 제가 그럴 자격이 오창석은 민재의 말을 끊었다. 자격 같은 거 생각하지 마. 넌 우리 회사 직원이야. 당연한 거야.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창석은 민재를 고시원까지 직접 데려다 줬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다. 민재에게는 궁전 같았다. 오창석은 민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당분간 쓸 돈이야. 아껴 써. 민재는 봉투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오창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너를 보면 옛날 내가 생각나서. 나도 내 나이 때 혼자였어. 아무도 없었지.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민재는 오창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창석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다. 민재는 혼자 남아 방 안을 둘러봤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침대. 민재는 침대에 앉아 주머니에서 아빠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펼쳐 아빠의 글씨를 읽었다. 말은 사람을 살린다. 민재는 웃었다. 아빠 말이 정말 저를 살렸어요. 민재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누웠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민재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잠에 들었다. 한편 윤태곤의 사무실에서는 비서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민재라는 아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부모는 모두 사망했고 연고자도 없습니다. 2년 전부터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곤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그게 다야?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별한 정과나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아이일 뿐입니다. 윤태곤은 서류를 던지며 화를 냈다. 쓸모없는 정보야. 비서가 움찔했다. 윤태곤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윤태곤의 눈빛이 어둡게 빛났다. 일주일이 흘렀다. 민재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정수아를 도왔다. 서류 정리, 통역 준비, 회의록 작성. 민재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했다. 직원들도 민재를 좋아했다. 항상 예의 바르고 부지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태곤만은 달랐다. 그는 민재를 볼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는 윤태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유를 몰랐다. 민재는 최대한 윤태곤을 피하려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오창석은 민재를 회장실로 불렀다. 민재는 긴장하며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민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창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민재를 보며 웃었다. 민재야, 요즘 일은 어때? 민재는 대답했다. 재밌어요. 배울 게 많아요. 오창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어. 모두가 내 칭찬을 해. 민재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오창석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거 넣어주려고. 민재는 상자를 받았다. 뭐예요? 오창석이 말했다. 열어봐. 민재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민재는 놀라 오창석을 봤다. 이거 제 거예요? 오창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연락할 일도 많을 테니까. 회사 전화도 등록해뒀어.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가진 것이었다.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창석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써.
그리고 주말엔 푹 쉬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윤태곤이 나타났다. 그는 민재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회장실에 다녀왔나?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부회장님. 윤태곤은 민재가 든 상자를 보며 물었다. 그게 뭐지? 민재는 대답했다. 휴대폰이요. 회장님께서 주셨어요. 윤태곤은 비웃듯 말했다. 참 좋겠다. 불쌍한 척하니까 다 챙겨주네. 민재는 얼굴이 빨개졌다. 윤태곤은 민재를 지나쳐가며 속삭였다. 조심해.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민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불안했다. 그날 밤 윤태곤은 비서를 불렀다. 내일 토요일이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태곤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계획을 실행하자. 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윤태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저 아이를 없애야 내 자리가 안전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시를 받았다. 윤태곤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재야, 미안하지만 넌 희생양이 돼야 해. 윤태곤의 계획은 치밀했다. 민재를 도둑으로 몰아 회사에서 쫓아낼 작정이었다. 토요일 아침 민재는 회사에 나왔다. 주말이지만 밀린 업무가 있어서 자원에서 출근한 것이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서류 정리를 시작했다. 점심때쯤 되자 배가 고팠다. 민재는 구내 식당이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러 갔다. 하지만 주말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민재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기로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때 회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주말인데 누가 있을까? 민재는 조심스럽게 회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재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서랍이 열려 있었다. 민재는 불안했다. 누군가 회장실에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민재는 서랍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회장실에 들어가 서랍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경비원 2명이 들어왔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민재는 깜짝 놀라 손을 들었다. 저 서랍이 열려 있어서 경비원이 민재를 붙잡으며 말했다. 회장실에 무단 침입이야. 가만히 있어. 민재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경비원은 민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윤태곤이 나타났다. 그는 놀란 척 말했다. 무슨 일이야? 경비원이 대답했다. 이 아이가 회장실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윤태곤은 민재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민재야, 왜 그랬어? 민재는 억울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서랍을 닫으려고 윤태곤은 서랍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런, 회장님의 계약 인장이 없어. 경비원들이 웅성거렸다. 윤태곤은 민재를 의심스럽게 봤다. 민재야, 혹시 내가... 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에요. 저는 안 가져갔어요. 윤태곤은 경비원에게 지시했다. 민재 짐을 확인해봐. 경비원들이 민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가방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민재 가방 안쪽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안에 계약 인장이 들어 있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저는 모르는 거예요. 윤태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왜 그랬어?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윤태고는 고개를 저으며 경비원에게 말했다. 회장님께 보고하자. 민재는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누명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왜? 민재는 알 수 없었다. 윤태고는 민재를 지켜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워했다. 계획대로였다. 민재는 이제 끝이었다. 얼마 뒤 오창석이 회사로 급히 달려왔다. 그는 회장실에 들어와 상황을 확인했다. 윤태곤이 설명했다. 회장님, 민재가 회장실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재 가방에서 회장님 인장이 발견됐습니다. 오창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봤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오창석은 순간 흔들렸다. 민재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인장이 민재 가방에서 나왔다. 윤태곤이 말했다. 회장님, 불쌍하다고 품으면 이렇게 됩니다. 회사가 망합니다. 오창석은 고민했다. 마음으로는 민재를 믿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오창석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오창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일단 집에 가 있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창석을 봤다. 회장님, 저를 안 믿으세요? 오창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직원들이 민재를 수군거리며 봤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재는 눈물을 닦았다. 억울했다. 너무 억울했다. 민재는 호텔 밖으로 나와 비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갈 곳이 없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도 의미가 없었다. 회사에서 쫓겨나면 월세도 끊길 것이었다. 민재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비를 맞았다. 주머니에서 아빠 수첩을 꺼냈다. 수첩이 젖어 글씨가 번졌다. 민재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아빠, 저 어떡해요. 회장실에서 오창석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가슴이 무거웠다. 민재를 내보낸 것이 맞는 결정이었을까? 정수아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민재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오창석은 돌아봤다. 하지만 증거가 정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민재를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저 아이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오창석은 흔들렸다. 정수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민재를 함정에 빠뜨린 것일까? 오창석은 알 수 없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계속 내렸다. 밤은 깊어갔지만 오창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회장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다. 민재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 믿으세요? 라고 물었던 그 눈빛. 오창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0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배신자도 있었고 거짓말쟁이도 있었다. 그래서 오창석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됐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다. 저 아이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창석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증거 앞에서 흔들렸을까? 오창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을 천천히 걸었다. 서랍을 다시 열어 확인했다. 인장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오창석은 서랍을 닫으며 생각했다. 누가 인장을 가져갔을까? 그리고 왜 민재 가방에 넣었을까? 오창석은 문득 윤태곤의 얼굴이 떠올랐다. 윤태곤은 민재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다. 혹시 윤태곤이? 오창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윤태곤이 그런 짓을 할까?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오창석은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새벽 2시쯤 오창석은 민재가 항상 품고 다니던 수첩이 생각났다. 민재는 그 수첩을 정말 소중히 했다. 아빠의 유품이라고 했었다. 오창석은 민재가 사무실 책상에 수첩을 놓고 간 것을 기억했다. 오창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실로 갔다. 민재가 앉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오창석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우즈베거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는 말은 사람을 살린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창석은 수첩을 천천히 넘겼다. 중간쯤에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다. 오창석은 그 주소를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주소는 해강물류의 옛 사업 주소였다. 오창석이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던 곳. 오창석은 그곳에서 몇 년을 살다시피 했었다. 그런데 왜 민재 아빠의 수첩에 그 주소가 적혀 있을까? 오창석은 수첩을 더 넘겼다. 뒷부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오창석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오창석과 한 남성, 그리고 아기가 있었다. 오창석은 그 남성을 알아봤다. 오창민. 오창석의 친동생이었다. 오창석과 오창민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오창석은 형으로서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오창민은 연락을 끊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오창민은 형에게 신세지기 싫어했다. 그렇게 20년이 넘게 연락이 끊겼다. 오창석은 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몰랐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아기는 누구일까? 오창석은 사진 뒷면을 봤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창민이와 민재. 1년째. 오창석의 손이 떨렸다. 민재. 민재는 오창민의 아들이었다. 오창석의 조카였다. 오창석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민재가 자신의 핏줄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민재를 의심했다. 민재를 내쫓았다. 오창석은 눈물이 쏟아졌다. 창민아,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대했구나. 오창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오창석은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민재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오창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지금 당장 회사로 와. 급한 일이야. 30분 뒤 보안팀장이 도착했다. 오창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토요일 회장실 CCTV 영상 있나?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습니다. 오창석이 지시했다. 지금 당장 확인하자. 아침부터 전부. 둘은 보안실로 내려가 CCTV 영상을 돌렸다. 토요일 아침부터 영상이 재생됐다. 오전 8시 민재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재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영상은 계속 흘렀다. 오전 10시쯤 한 남성이 회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오창석은 그 남성을 알아봤다. 윤태곤의 비서였다. 비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회장실로 들어갔다. 몇 분 뒤 비서가 나왔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인장이 든 상자였다. 오창석의 얼굴이 굳었다. 영상은 계속됐다. 비서는 민재의 책상으로 갔다. 민재는 그때 자리에 없었다. 아마 화장실에 간 것 같았다. 비서는 민재 가방을 열고 상자를 넣었다. 그리고 서둘러 나갔다. 오창석은 주먹을 쥐었다. 이 자식이. 보안팀장도 놀란 표정이었다. 회장님, 이건 오창석이 말했다. 증거를 확보해. 그리고 윤태곤 부회장의 메신저 기록도 조사해. 비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창석은 보안실을 나와 회장실로 돌아갔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윤태곤이 민재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아이를 희생시킨 것이었다. 오창석은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침착해야 했다. 먼저 민재를 찾아야 했다. 오창석은 정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3시였지만 급했다. 정수아가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오창석이 급하게 말했다. 실장, 민재 연락처 알아? 정수아는 잠이 확 깼다. 네, 알아요. 왜요? 오창석이 말했다. 당장 민재한테 연락해봐.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정수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오창석이 대답했다. 민재는 무고해. 내가 확인했어. 윤태곤이 민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정수아는 놀라 소리쳤다. 뭐라고요? 오창석이 말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민재부터 찾아. 정수아는 서둘러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민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수아는 계속 전화를 걸었다. 5번째 시도 끝에 민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울다가 지친 것 같았다. 정수아는 급하게 물었다. 민재야, 지금 어디야?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버스 정류장이요. 정수아가 물었다. 어느 버스 정류장? 민재가 대답했다. 호텔 앞이요. 정수아는 안도했다.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회장님이 가실 거야. 민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정수아가 대답했다. 넌 무고해. 회장님이 진실을 밝혀냈어. 민재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고하다니. 진실을 밝혀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민재는 여전히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몸은 추웠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30분쯤 지나자 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섰다. 오창석이 우산을 들고 내렸다.
그는 민재에게 달려와 우산을 씌워줬다. 민재야, 오창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오창석을 올려다봤다. 오창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창석은 무릎을 꿇고 민재와 눈높이를 맞췄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창석은 민재를 꼭 안았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를 의심했어.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민재는 오창석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졌다. 오창석은 민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진실을 밝혔어. 민재는 울면서 물었다. 정말 저 안 한 거 밝혀졌어요? 오창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CCTV에 다 찍혔어. 윤태곤이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오창석은 민재를 일으켜 세우고 차에 태웠다. 히터를 켜고 민재에게 담요를 덮어줬다. 일단 따뜻하게 해. 감기 걸리겠어. 민재는 담요를 몸에 감으며 물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창석은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다. 월요일에 임원 회의를 소집할 거야.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고시원을 향해 달렸다. 민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민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민재는 혼자가 아니었다. 차가 고시원에 도착하자 오창석이 민재를 데려다 줬다. 방문 앞에서 오창석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오창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민재는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아빠 사진이에요. 오창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빠는 내 동생이었어. 오창민. 나는 내 삼촌이야.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창석을 봤다. 삼촌이요? 오창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하다.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 아빠를 20년 넘게 찾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내 조카인 줄도 몰랐어. 민재는 사진을 꽉 쥐고 울었다. 오창석은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넌 가족이 있어. 나는 내 삼촌이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민재는 오창석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오창석은 민재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말했다. 오늘은 푹 쉬어. 월요일에 다시 보자. 그리고 민재가 돌아봤다. 오창석이 말했다. 사랑한다. 우리 조카.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도요, 삼촌. 오창석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민재는 방 안에 혼자 남아 사진을 바라봤다. 아빠와 삼촌, 그리고 아기였던 자신. 민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월요일 아침 해강물류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창석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다.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이 모였다. 윤태곤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민재가 쫓겨난 이상 자신의 입지는 더 탄탄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오창석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오창석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 회의는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소집했습니다. 임원들이 집중했다. 오창석은 보안팀장에게 눈짓했다.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다. 토요일 CCTV 영상이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윤태곤의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인장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민재 가방에 상자를 넣는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임원들이 놀라 수군거렸다. 윤태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창석은 영상을 멈추고 윤태곤을 똑바로 봤다. 부회장, 설명해 보시죠. 윤태곤은 침을 삼켰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창석은 차갑게 웃었다. 오해요? 영상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윤태곤은 변명을 시도했다. 저는 비서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습니다. 비서가 독단적으로. 오창석은 윤태곤의 말을 끊었다. 그럼 이것도 비서가 독단적으로 한 건가요? 오창석은 보안팀장에게 다시 눈짓했다. 이번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윤태곤과 비서가 주고받은 메시지였다. 민재를 제거해야 한다. 인장을 이용하자. 완벽하게 처리해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윤태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오창석이 손으로 제지했다.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태곤은 다시 앉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오창석은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윤태곤 부회장은 무고한 아이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창석은 윤태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즉시 부회장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태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창석은 차갑게 대답했다. 형님? 지금 와서 형님이라고 부르나? 자네는 내 처남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남이야. 윤태곤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붙잡았다. 나가주시죠. 윤태곤은 끌려나갔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오창석은 임원들을 보며 말했다. 우리 회사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창석은 로비로 내려갔다. 민재가 로비 구석에 서 있었다. 오창석이 오늘 아침 민재를 회사로 부른 것이었다. 오창석은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재야, 같이 가자. 둘은 회장실로 올라갔다. 오창석은 민재를 소파에 앉히고 말했다. 민재야, 모든 게 끝났어. 윤태곤은 해임됐고 진실이 밝혀졌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삼촌. 오창석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걸 해. 공부하고 싶다고 했지? 학교도 다시 다니고 책도 마음껏 읽어.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오창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넌 내 조카야. 가족이야.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석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오창석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동생 창민이 남긴 아들. 오창석은 이제 이 아이를 제대로 지켜줄 것이었다. 며칠 뒤 오창석은 민재를 데리고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다. 민재는 새 책가방을 메고 학원에 들어갔다. 오창석은 민재가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민재는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다. 오창석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수업이 끝나고 민재가 나왔을 때 오창석은 여전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놀라 물었다. 삼촌, 계속 기다리셨어요? 오창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둘은 근처 식당으로 갔다. 오창석은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했다. 식사를 하며 오창석은 민재에게 물었다. 수업은 어땠어? 민재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재밌었어요. 수학이랑 영어 배웠어요. 오창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민재는 밥을 먹다가 문득 물었다. 삼촌,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창석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 아빠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 남한테 신세 지는 걸 싫어했지.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 항상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 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오창석은 계속 말했다. 내 아빠는 언어에 재능이 있었어. 우즈베거도 금방 배웠고, 그래서 통역 일을 했지. 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웠을 거야.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오창석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래. 내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몇 달이 흘렀다. 민재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회사 일도 병행했다. 정수아의 도움으로 통역 업무를 배웠고 점차 실력이 늘었다. 민재는 우즈베거뿐만 아니라 영어와 러시아어도 공부하기 시작했다. 오창석은 민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저녁이면 둘은 함께 식사를 했다. 오창석은 민재에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고 민재는 학원 이야기를 들려줬다. 둘 사이에는 가족의 정이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오창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삼촌, 저 나중에 꿈이 생겼어요. 오창석이 물었다. 무슨 꿈? 민재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갈 곳 없는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오창석은 민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꿈이네. 어떻게 도울 건데? 민재는 생각하며 말했다. 언어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빠가 말했잖아요. 말을 배우면 세상이 넓어진다고. 그 아이들도 세상을 넓힐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오창석은 민재의 손을 꽉 잡았다. 훌륭한 꿈이야. 그리고 넌 분명 해낼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할게요. 오창석은 민재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우려 한다. 오창석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동생 창민에게 감사했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남겨줘서 오창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창민아, 걱정 마. 내가 민재를 잘 키울게. 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다. 민재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성적도 우수했다. 오창석은 민재의 합격 소식을 듣고 회사 직원들을 모아 작은 파티를 열었다. 정수아를 비롯한 직원들이 민재를 축하했다. 민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했다. 파티가 끝나고 오창석은 민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민재야,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 어느 학교에 가고 싶어?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삼촌, 저 일하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 갈래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싶어요. 오창석은 놀라 물었다. 왜? 공부에만 집중해도 되는데.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돈도 모으고 싶어요. 나중에 제 꿈을 위해서요. 오창석은 민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하자.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삼촌. 오창석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둘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민재는 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삼촌,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오창석이 물었다. 뭐가? 민재가 대답했다. 혼자인 게요. 예전에는 항상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질까봐. 그런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삼촌이 있으니까. 오창석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민재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래.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해. 민재는 오창석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몇 년 뒤 민재는 대학에 진학했다. 통역학과를 선택했다. 그리고 여전히 해강물류에서 일했다. 민재는 이제 회사의 주요 통역사가 됐다. 중요한 계약마다 민재가 참여했고 모두가 민재를 신뢰했다. 오창석은 민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어느 날 오창석은 민재를 회장실로 불렀다. 민재야, 너한테 제안이 있어. 민재가 물었다. 무슨 제안이요? 오창석이 말했다. 회사에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너 같은 아이들을 돕는 재단. 내가 그 재단을 맡아줬으면 해. 민재는 놀라 물었다. 저요? 오창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잖아. 내가 하면 분명 잘할 거야.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오창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야. 넌 이미 증명했어. 넌 할 수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석은 민재를 꼭 안으며 말했다. 자랑스럽다, 민재야. 민재는 오창석의 품에서 웃었다. 저도요, 삼촌. 삼촌이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민재는 아빠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의 문장을 다시 읽었다.
말은 사람을 살린다. 민재는 웃으며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 민재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재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삼촌도 만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아빠가 저한테 준 말처럼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재는 아빠가 웃고 있을 거라 믿었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재단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들을 도울 것인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 민재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민재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배고픈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민재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자신이 받은 것처럼. 민재는 계획서를 쓰며 다짐했다. 나는 진짜 어른이 될 거야. 아이들을 지켜주는 어른. 그리고 민재는 웃었다. 따뜻하고 희망찬 미소였다. 회사 옥상에서 오창석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 민재가 왔다. 삼촌, 여기 계셨네요. 오창석은 민재를 보며 웃었다. 그래.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민재가 물었다. 무슨 생각이요? 오창석은 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내 아빠 생각. 창민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삼촌도요. 오창석은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고맙다, 민재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삼촌. 삼촌이 있어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둘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창석은 생각했다. 인생은 참 묘하다.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 동생은 떠났지만 조카를 얻었다. 그리고 민재를 통해 다시 배웠다. 진짜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오창석은 민재를 보며 웃었다. 민재도 웃었다. 둘의 미소는 따뜻했다. 도시의 불빛 아래 삼촌과 조카는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